적극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배후에는 역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죠. 전쟁에서 러시아는 일정한 성공, 일정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성공, 일정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고, 두 진영의 격돌에서 그 중간에 낀 우크라이나는 수십 년이 흘러도 치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을 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 전쟁에서 왜 중요한가요? 사실은 이게 그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크라이나는 그 300년 전부터 이 드니프로강을 경계선 삼아서 동쪽과 서쪽이 기진이 많이 받은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절반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드니프로강의 동쪽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 서쪽은 폴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300년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권과 서방의 영향권이 맞부딪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시절,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 땅 전체가 그러니까 소련 및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가 그 분란을 겪을 일이 없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또 옛날에 1917년 소비에트 연방 내지는 러시아 혁명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재현이 돼서 동쪽은 친러시아, 그다음에 서쪽은 친서방 성향이 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분란이 다시 이제 재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사실 제국이었죠.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 혁명과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 태어난 체제였던 소비에트 연방 자체도 그러니까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분이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됐죠. 또 한 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세력과 서방 세력이 격돌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구상했던 그 브레인 중에 한 명이 그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 얘기지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가지지 못하는 한 제국이 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차지해야지만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 말을 달리 설명을 하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떼어내면 러시아는 제국이 아닌 그냥 그저 그런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도전하는 어떤 국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힘을 빼야 되는데요. 러시아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러시아의 세력권으로부터 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가 혼란에 처했을 때 계속 그 나토 체제가 존속을 하고 동쪽으로 확장을 했죠. 그리고 거의 맨 마지막 남은 단계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토 체제에 편입하겠다, 가입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것이 푸틴의 심기를 건드리고, 심기 정도가 아니라 푸틴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러시아의 국가 안보,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그 근본을 흔드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제재를 당하고서라도 결국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썼던 아주 좋은 비유가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고 하는 지각판과 서방이라고 하는 지각판이 서로 맞부딪히는 단층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질학적인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각판과 지각판이 맞부딪히는 단층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바로 그 지진이 바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진이 결국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승리와 패배가 갈리냐에 따라서 러시아 지각판의 모습, 서방이라는 지각판의 모습이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방 세력들에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쉽게 흡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방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이겠죠. 그 유럽 국가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행동을 사실은 제한된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배후에는 역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죠. 이래서 보통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이 전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세계 제2위의 군사 대국인데 그 얼마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를 지금 3년째 제압하지 못하고 있으니 러시아가 얼마만큼 허접한 국가인가, 러시아군이 얼마나 오합지졸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군 뒤에는 세계 최고의 군사 국가이자 경제 대국인 미국이 버티고 있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은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니면 장기전으로 소모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사실은 러시아의 역량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전략에서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를 확실하게 주저앉히는 방법이 바로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패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공감하는 바이겠지만 지금 전황이 러시아로서도 사실은 완벽한 성공은 아니고 미국으로서도 완벽한 성공은 아니고 서로 이제 어정쩡하게 맞물려 있는 상태일 텐데요.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우위가 점점 확실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역량상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동쪽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고 그것을 이제 확산하는 과정도 엄청난 그 저항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5분의 4를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5분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은 친러시아 세력이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이게 더더욱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의 전쟁의 1차적인 목적, 즉 우크라이나에서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동부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어서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막겠다고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한 일정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작동불능 상태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나토의 규약상 아니면 성격상 우크라이나를 빠른 시일 내에 나토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아니면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엄청난 인명피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를 겪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러시아가 잘 버틴다 수준이지 이 전쟁을 통해서 획기적인 어떤 이득을 봤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지금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호황이라는 것이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겠죠. 또한 통계를 보니까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이 바로 지금의 러시아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엄청난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럽의 상당수가
러시아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 이런 점은 분명히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겠죠. 또한 미국으로서는 처음에 이 전쟁을 접했을 때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해줘서 러시아군을 충분히 주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미국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나리오도 어그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러시아는 일정한 성공, 일정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성공, 일정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고, 어정쩡한 관계인데, 불행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그 두 진영의 격돌에서 그 중간에 낀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나라가 절단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이런 그 수십 년이 흘러도 치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미국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은 완벽한 실패, 고통을 완전히 걸머쥐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그리고 안타까운 그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경제 제재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많은 다른 이제 경제 전문가라든지 학자들이 그 하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첫째, 그 지구상에서 사실은 그 농업과, 그러니까 식량과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가 만약에 그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자체 식량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가져오는 식량 자원으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보강도의 제재를 버텨낼 수 없을 텐데, 러시아는 엄청난 농업 자원을 가지고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 임기 동안 러시아 농업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기초 체력이 있고, 지하 자원은 들먹일 필요 없이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그 자원 대국이고요. 거기서 또 하나, 원래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산업사의 강점이 바로 이제 군수공업일 텐데,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군수공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그리고 또 제재의 한 수단으로서 그 러시아에 진출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철수하고 했는데, 그런 그 소비재 산업을 러시아가 국산 내수로 되돌려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러시아에 진출했는데 스타벅스가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 짝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사 제품을 만들어내서 스타스버크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에 가가지고 커피를 소비재를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스타벅스가 진출했을 때는 상당한 이윤을 미국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이윤이 고스란히 러시아에 남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 옐친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러시아 경제가 올리가르히 체제였죠. 재벌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전에 제재를 받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가 엄청난 그 이윤을 얻은 다음에 그 이윤을 다 해외로 돌려서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초호화 별장을 사고 요트를 사고 그쪽 지역에 돈을 저금해서 러시아에서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미국이 제재하면서 올리가르히의 해외 재산을 동결하고 그리고 또 진출을 못하겠죠. 그래서 올리가르히가 그 전까지는 번 돈을 다 러시아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유럽에서 소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번 돈을 다 고스란히 러시아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그전보다 더 체력이 강화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제재를 통해서 얻는 불이익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채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서 서방으로부터 받는 제재를 피해나가는 그런 스킬이 생겨났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과연 러시아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는 버틸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